하연아, 나 암이래. 시어머니 김말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암이라는 그 글자는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대본에 따라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병명은 간암이래. 말기래.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게 많다. 그녀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도연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어머니, 병원은 어디예요? 서울성심내과. 의사 선생님이 오래 봐오신 분이야. 그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게 많다는 말이 묘하게 계산된 듯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저를 부르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보험 서류야. 내 이름으로만 넣을 수 있대. 며느리가 동반 가입해야 보험금이 나온다더라.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서류 위에 이미 그녀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제 명의로요? 그래야 나중에 혜택이 커. 다 너희 부부를 위해서야.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 빌린 거 그냥 도와드려. 병원비가 많이 들어. 하지만 이건 내 명의야. 나중에 정리할 거야. 괜히 불효 소리 듣지 말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불효라는 단어 뒤에 숨은 건 강요였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로부터 이틀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비가 급해서 그런데 내 통장에서 200만 원만 이체해줘. 도연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며느리잖아.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묘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든 게 아니라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머니 병이 심하다며?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해. 너 병원비 내놓으라고 협박받는다던데? 순간 손에 들린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동네에 떠벌린 것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연극이라는 걸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약 봉지를 정리하다가 서울성심내과라는 낯선 병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병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 이 병원은 어디예요? 아, 그냥 동네 병원이야. 오래 다녀서 편해. 그 말투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외운 대사를 읽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출근하고 시어머니는 병원 간다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몰래 약 봉지를 가방에 넣고 검색창에 쳤죠. 서울성심내과. 결과는 없었습니다. 서울 어딜 찾아도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폐업된 병원 목록에서 서울성심내과 폐업 2020년 3월. 이 한 줄이 전부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연아, 병원에서 나 괜찮대. 다음 주엔 보험금 일부가 나온다더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이요?
제 명의로 된 그거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내 이름이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그건 모성의 미소가 아니라 거래의 미소였거든요. 밤이 깊자 그녀의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히 다가가 문틈 사이를 보니 그녀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있었죠. 수연아, 보험 서류 잘 됐지? 내일 하연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확인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그녀들의 손을 거쳐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저는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그 속에서 진단서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죠. 서울성심내과 간암사기 담당의 김재훈. 눈길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직인 옆에 전화번호.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보험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이런 걸 위조 문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서류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창밖에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우였죠.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범죄야.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단서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보험증권이 들어 있었죠. 보험 계약자 정하연, 수익자 김말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가 어머니라고?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혹시 의료보험 위조나 명예 도용 관련 사건 다루죠?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생겼어요? 제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병원은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는 시어머니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연 씨,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라면 사기 형태가 완성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진은 다음 날 바로 집 근처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험 사기 서류예요. 의료기관 코드도 없고 담당의 면허번호도 비어 있어요. 그럼 이건 가짜 병원, 가짜 의사, 가짜 진단서. 문제는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졌을 겁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불렀습니다. 하연아, 내일은 병원 가야 하니까 내가 운전 좀 해줄래? 어디 병원으로요? 거기 있잖아, 성심내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속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끝까지 파헤치기로.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 시스템 조회했어요.
보험금이 이미 청구됐고 수익자 계좌는 박수연 이름이에요. 박수연, 시어머니의 딸, 남편의 여동생.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두 사람이 함께였군요. 창문방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 한쪽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하연이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그 애는 착해서 그런 거 몰라. 예전부터 너무 순진하잖니. 그 말에 이가 갈렸습니다. 내 착함이 그들에겐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훔친 범죄라는 거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내 이름으로 가입해야 보험이 나온다더라. 이젠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차가운 결심을 했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도용 사건이에요. 가짜 병을 이용해 제 이름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 그게 가족이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출근한 남편의 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서함 안에서 익숙한 로고가 보였죠. 보험. 파일 안에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계좌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의 이름은 박수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든 어머니, 순진한 며느리, 효자 아들. 그들이 만든 드라마의 각본 속에 내 이름이 이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하연입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 계약이 있나요? 상담원이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예, 고객님 명의로 청구가 있었고요. 이미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지급됐죠? 수익자 계좌는 박수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껍데기였던 거야? 그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녁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연아,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조금만 더 살면 다 너희한테 줄 건데.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죠.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리면서 나한테 다 준다고? 그녀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보험금 제 이름으로 들어온 거 아시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팀 동료 지수가 다가와 속삭였죠. 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집 사려다 들통났다던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킬까 두려워 오히려 저를 돈 노린 악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제 통장에서 돈을 빼신 적 있죠? 그게 뭐 어때서? 너희 부부 돈이잖아. 다 가족이 쓰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보험금은요? 왜 제 이름으로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니? 너 같은 며느리 덕에 내가 그나마 살아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삶을 이용하면서 은혜를 입혔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USB에 모든 증거를 백업했고 파일명은 FAKEHEAL. 책상 위엔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우혁 변호사 의료사기 전문. 그 이름을 바라보며 3년 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건 나 자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 보험금 내역, 그리고 서류 더미가 제 앞에 놓여 있었죠.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연극을 할 차례야. 그들이 만들어 온 거짓 무대에 이제는 내가 시나리오를 써넣을 시간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시 가보셔야겠어요. 왜 또? 지난번에도 괜찮다 그랬잖니. 보험사에서 진료 내역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연락 왔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요. 잠시 침묵. 그녀는 마지못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 그게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 함정 속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죠. 약속한 날 저는 변호사 최우혁과 함께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이 확실한 날이에요. 진단서 원본과 의사 서명이 없다면 그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시어머니의 차량이 도착하자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죠.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진단서 재발급하러 왔어요. 제 이름 김말순.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말순님 기록이 없는데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치료받았다니까? 직원이 재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성심내과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우혁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죠. 지금 바로 출동해 주세요. 보험 사기 관련 현장 확인 요청입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헷갈린 거야.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진단서 위조한 병원도 보험금 받은 계좌도 다 확인했어요. 박수연 이름으로 들어간 돈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 경찰이 도착했고 우혁이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진단서와 박수연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의사 면허번호는 없는 대신 서명 김이라는 글씨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돈이 조금만 더 필요했을 뿐이야.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마쳤습니다. 끝부분에 사인을 하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연 씨, 이제부터는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족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건 그들이 만든 틀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틀은 깨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60대 여성 검거. 자막 밑에 서울 구 김말순 68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눈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 이름은 내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제게 가족이니까라던 그 입이 이젠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퇴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죠. 하연아, 나까지 망치고 싶어? 기자들이 우리 회사 앞에 있어.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망친 게 누군데? 제가 망친 건 그들의 거짓뿐이었어요. 진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연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 했죠. 드디어 가족 전체의 연극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험 사기 공모한 정황 명백합니다. 남편분은 직접 가담은 없지만 묵인한 사실로 조사 중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형사는 제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뉴스는 다시 한번 떠들썩했습니다. 보험 사기 가족, 며느리 명예 도용으로 적발. 회사 복도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제 옆을 지나쳤죠. 하지만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다. 보통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명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하연아,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돈이 급했고 내 이름이 믿을 만했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 애도였어요. 그녀가 엄마라 불릴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짧은 작별이었죠. 며칠 후 변호사 우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연 씨, 수사 종결 단계입니다. 명의도용 피해자 인정됐고 손해배상도 진행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죠. 그동안 많이 버티셨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들었어요.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지만 그건 자유의 맛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하연아, 솔직히 엄마가 한 짓은 나도 몰랐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건 모른 척 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안의 긴 겨울도 끝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켰어요. 달빛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려는 거겠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 내내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자 미세하게 달콤한 냄새가 들어왔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 평범한 소음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죠. 이제 제 집에는 오직 저와 고요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길 변호사 우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 판결, 피해자 전면 승소. 축하드립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젠 울 이유가 없는데 그저 묵직한 감정이 흘러나왔죠. 오랜 시간 동안 증명해야 했던 제 이름이 이제는 다시 당당하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대표가 저를 부르더군요. 하연 씨, 이 일로 회사가 많이 배웠어요. 직원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는 저에게 프로젝트 리더 제안을 했습니다. 해외 지사 오픈 프로젝트, 당신이 맡아줬으면 합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잠시 쉬고 싶어요. 일보다 먼저 저 자신을 다시 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연 씨다운 선택이에요. 며칠 후 저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건 제게 남은 마지막 과거였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 초 웃고 있던 제 얼굴이었죠. 그때의 저는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지금의 저는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얻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을 조용히 찢어 휴지통에 넣으며 미소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혁이 커피를 들고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괜찮으면 산책할래요? 좋아요. 봄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와 나란히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 싸움의 끝에서 내 삶의 시작이 되어준 사람이구나.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이 따뜻해서 그 순간 처음으로 봄이 정말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창문을 열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하연아. 넌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야. 이제 제 이름은 누군가에게 속한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 일기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죠. 가짜 병으로 시작된 거짓은 사라졌고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간다. 싱가포르 출장길을 앞둔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불안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설렘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그냥 정하연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우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연 씨, 이 비행 끝나면 함께 저녁 먹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초대할게요. 그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공항은 언제나 이별의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시작의 냄새가 났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우혁이 제게 손목시계를 내밀었어요. 기록해 두세요.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떠난 날이라고. 시계를 받아찰 때 그 안의 초침 소리가 제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마치 제 새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어떤 어둠도 다시 나를 삼키지 못할 거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속의 두려움이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싱가포르의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투명했습니다. 새 사무실에는 아직 책상도 다 놓이지 않았지만 그 공간은 이미 제 세상이었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아직도 나는 남의 인생 안에서 울고 있었겠지. 이제 그 모든 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하연아. 이제 웃는 일만 있길 바란다. 응, 이제 나 진짜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낯선 도시의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죠. 그 반짝임 속에서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가져온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가짜 병이 만든 지옥에서 진짜 나로.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지만 나를 지키는 건 의무라는 걸요. 창문 너머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제 얼굴을 덮었죠. 이제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